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9급 공무원 시험 과목에 나와 있는 물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2024년 11월 달에 시행된 물리 과목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두 전파원 S1, S2에서 동시에 발생한 두 수면파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평면상에 나타낸 겁니다. A, B, C 위치에서 간섭 현상을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죠. 자, 중첩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중첩이 뭘까요? 두 파동이 이렇게 겹쳐지는 것을 우리는 중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파동이 중첩되면은 더 큰 진폭이 되거나 진폭이 거의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파동이 만나서 중첩돼서 진폭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보강간섭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파동이 중첩돼서 진폭이 커지는 것을 보강간섭이라고 하고, 파동의 마루와 마루, 또 파동의 골과 골이 만났을 때 보강간섭이 일어나죠. 이때 위상은 서로 일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파동과 파동이 만나서 진폭이 커지는 것을 보강간섭이라고 한다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진폭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간섭을 뭐라고 하죠? 네, 상쇄간섭이라고 하죠. 또는 소멸간섭이라고도 하고요. 두 파동이 중첩돼서 진폭이 0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상쇄간섭 또는 소멸간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폭이 왜 0이 되냐면요, 두 파동 사이에서는 위상차가 180도가 있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파동의 마루와 골이 만났을 때 파동의 진폭이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A와 B는 골과 골, 마루가 마루가 만난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고, C는 마루와 골이 만나는 상쇄 간섭이 일어났으니까요. 이 문제의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죠. A, B는 보강 간섭인 가가 되겠고, C는 상쇄 간섭인 나를 이제 표기한 이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변압기에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가 2대1이고요. 1차 코일의 교류 전압이 220V일 때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 크기를 구하는 문제죠. 이상적인 변압기에서 코일의 가문수와 전압, 전류의 비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우리는 배웠죠. N1분의 N2는 V1분의 V2, 이것은 I2분의 I1이다. 즉 권선비와 교류 전압의 비, 그리고 전류비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죠. 여기서 코일의 가문수 N과 교류 전압 V는 이제 본문에서 첨자가 1로 되어 있고 또 분자에서는 2로 되어 있죠. 근데 전류는 분모의 아래 첨자가 2고 분자에서는 아래 첨자가 1이 된다는 점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즉 코일과 전압 같은 경우는 N1분의 N2는 V1분의 V2가 되는데, 이것은 I1분의 I2가 아니라 I2분의 I1이 된다는 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 관계식에 주어진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1은 220V 분의 V2가 되겠죠. 이거 정리하면은 이 V2는 220이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이거 정리하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 V2는 이제 110V가 될 겁니다. 이거하고 유사한 문제가 이미 2017년 9월달 지방직 문제에서도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답은 2번 110V가 되겠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진행하는 파동에 대해 가는 위치에 대한 변위 그래프고요. 나는 시간에 따른 변위 그래프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해서 1번 진폭은 6cm이다. 2번 파장은 8cm이다. 3번 속력은 4cm/s이다. 4번 진동은 0.5Hz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하나씩 이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동에 대해 살펴보려면 진폭이 뭔지 알아야 볼 필요가 있겠죠. 진폭이 뭐냐면 변위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말하죠.
그래서 원점에서 마루까지의 높이 또는 원점에서 골까지의 깊이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변위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최대값은 3cm, 최소값은 마이너스 3cm로 되어 있죠. 그럼 진폭은 얼마가 될까요? 네, 3cm가 되겠죠. 1번에서 진폭은 6cm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잰 거죠. 이건 옳지 않는 거고요. 이거 헷갈리기 쉬운데 진폭은 이제 골에서 마루까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의 그 높이 차가 아니라요. 원점에서 마루까지 높이 아니면 원점에서 골까지의 높이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1번은 진폭은 6cm가 아니라 3cm가 되겠죠. 파동하면은 파장이 무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파장이 뭐냐면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 아니면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양이 완성되었을 때 길이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하죠. 파장은 변위 위치 그래프에서 봐야 하고요. 여기서 마루와 마루 또는 원점에서 마루와 골을 두루 거친 다음에 함께 파장이 완성된 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거리를 보면은 이제 변위 위치 가번의 이제 위치 변위 그래프에서 하나의 파동이 완성된 그 파장의 길이를 보면 8cm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아니면 골과 골 사이의 거리가 8cm죠.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제 사인 그래프 생각해서 사인 그래프 하나가 완성될 때 보면은 2파이까지의 그 길이를 보면은 이제 8cm로 나와 있죠. 근데 파장 2번 보면은 파장은 8cm다 라고 돼 있으니까 네, 이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파동에서 우리는 주기라는 개념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파동에서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죠. 주기가 뭐냐면 하나의 파동이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죠. 그래서 한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파동이 전파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파동에 대한 속력을 구해야겠죠. 우리가 과학 시간에 속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파동에서는 파동의 속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대신 주기를 대입하고 이동거리 대신에 파장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파동에서 이제 파동의 속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파동의 속력 V는 주기분의 파장, 즉 T분의 람다로 우리가 정의를 하죠. 즉 주기분의 파장이 파동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우리는 진동수라고 정의를 하고요. 진동수 F는 이제 주기와 역수 관계에 있어서 진동수 F는 T분의 1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 V는요, T분의 람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F 곱하기 람다로 이제 고쳐 쓰기도 합니다. 즉 T분의 람다, 주기분의 파장으로 이제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데 주기분의 1 대신에 진동수를 써서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우리는 파동의 속력을 구하기도 하죠. 그래프 R을 보면 파동이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4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프 가에서 파장의 길이를 8cm라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럼 파동의 속력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파동의 속력 V는 T분의 람다에서 주기 T는 4cm, 파장은 8cm니까 파동의 속력은 2cm/s가 됩니다. 근데 주어진 보기 3번을 보면 속력은 4cm/s라고 했는데 4cm/s가 아니라 2cm/s가 돼야 되겠죠. 자, 진동수는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라고 방금 말했죠. 그리고 또 파장이 몇 번 진동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데 방금 말했죠. 진동수는 주기와 역수 관계라고 했고요. 그래프에서 주기는 4초라고 했으니까 진동수 F는 T분의 1이어서 4분의 1이 될 겁니다. 4분의 1 소수로 고쳤으면 0.25Hz가 되겠죠. 그럼 1, 2, 3, 4번 중에서 옳은 설명을 한 것은 2번이 되겠죠. 파장은 8cm이다. 이게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매질 A에서 매질 B로 평면파가 진행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죠. 자,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매질이 다른 이제 물질을 만나서 이제 꺾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물리적 개념으로 굴절률이 있겠죠. 굴절률이 뭐였어요? 투명한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광속이 줄어드는 비율을 굴절률이라고 얘기하고요. 굴절률은 이제 진공에서는 가장 작고요. 진공에서는 1이고, 그 다음에선 기체,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고체. 즉 굴절률이 가장 큰 게 고체고, 그 다음이 액체가 되겠습니다. 굴절률이 고체에서 가장 크다라는 소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고체에서의 빛의 속력이 이제 제일 많이 줄어든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우리가 빛의 속력을 얘기할 때 간단하게 이제 30만 km per sec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초에 30만 km를 간다고 해서요.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진공에서 빛의 속력을 쟀을 때입니다. 근데 빛이 이제 액체나 고체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는 제 속도 그 30만 km per sec가 나오지 않고 그보다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 줄어드는 그 속력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V는 n분의 C로 정의가 되는데 C는 이제 광속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광속이고요. N은 이제 그 매질의 굴절률이 되겠습니다. 즉 N의 값에 따라서 속도가 이제 줄어드는 거고 N이 크면 클수록 이제 분모가 커지니까 그 매질을 지나는 빛의 속력은 줄어들겠죠. 또 우리는 이 굴절되는 파동 문제를 볼 때 또 스넬의 법칙을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스넬의 법칙이 뭐냐면은 우리가 배웠죠. 고등학교 물리 시간 때 그 배웠던 기억을 떠올리면은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V2분의 V1이 되겠고, 여기서 세타 1은 입사각, 세타 2는 굴절각, V1은 매질 1에서, 여기 그림에서는 문제에서는 매질 A가 되겠죠. 여기에서의 빛의 속력이 되겠고, V2는 매질 2에서, 또 이 그림에서는 매질 B에서의 빛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V2분의 V1으로 정의되는 게 이제 스넬의 법칙이 되겠죠. 문제를 보면은 매질 A에서 입사각이 매질 B에서의 굴절각보다 더 크죠. 매질 A에서의 빛의 속력이 매질 B에서의 빛의 속력보다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굴절률은 A보다 B가 더 크다라는 게 되겠죠. 2번 설명한 걸 보면 A에서 속력이 B에서의 속력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틀린 설명이 되겠죠. 즉 A에서 속력이 B에서의 속력보다 더 크죠. 굴절각,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더 크니까요. 스넬의 법칙에 따르면 A 굴절률보다 B 굴절률이 더 크기 때문에 V1, 즉 여기서는 매질 A에서의 속력이 V2, 즉 매질 B에서의 속력보다 더 크게 되고, V1이 더 크니까 사인 세타 1이 사인 세타 2 값보다 더 크게 되겠죠. 즉 이 말은 입사각 세타 1이 굴절각 세타 2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그림을 보면은 직관적으로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법선에서 입사광까지의 각도를 재보면은 법선에서 굴절광까지의 각도를 쟀을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이 그림을 보면 또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빛은 이제 서로 다른 매질을 이렇게 통과하더라도요, 빛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빛의 진동수는 일정하고요. 그럼 1, 2, 3, 4번 중에서 옳은 설명을 한 것은 3번이 되겠죠. A에서의 진동수는 B에서의 진동수와 같다. 이게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 11월 달에 시행된 9급 공무원 물리 과목 문제 일부분을 이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